스타트업 씬도 지금까지 과도하게 자금 소진을 했던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정부 그 지원이란지 이런 건 있어야 되지만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2022년 중반부터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됐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에 임했던 VC들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굉장히 포트폴리오 발굴과 투자금 집행에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과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가 여러 VC 심사역들에게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용신님 요즘 그 VC 업계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일단 말씀대로 2년간은 사실은 희망론이 더 많았죠. 왜냐면 좀 여전히 모태펀드가 계속해서 마중물을 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미 다수 벤처펀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태풍이 지나가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결국 투자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좀 방법에 있어서 변화만 있을 뿐이지. 다만 안타깝게도 제가 한 10분 정도 한 심사역분들을 만나고 이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네. 상황은 좀 더 암울하게 바뀌었고 전망은 더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대규모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네. 일단 수습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수습을 한 곳도 있지만 다수가 여전히 수습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도 유동성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요새 들어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 불황이라든지 소비력 저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신규 투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진짜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진짜 뭐 그 시장이 좋았을 때는 어디 투자받았더라 이게 몇백억짜리 그 얘기들이 이게 막 나왔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그런 것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는 정말 뭐 몇백억도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1,500억, 몇천억 정도는 돼야 이제 이게 괜찮네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심사역들이 이건 굉장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딜 발굴보다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설사 투자 검토를 하더라도 기존 포트폴리오사들에게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속 투자를 들어간다든지 이걸 좀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새롭게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은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적게 하고 있다. 이게 좀 확실한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내 보고 또한 좀 신규 회사 만나서 뭐 이렇게 보통 이제 투자 심사 보고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기존의 피투자사가 좀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적자인데 개선이 안 됩니다. 여기에 자금 지원을 할까요, 말까요? 좀 더 지켜볼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또 심사역들이 다 담당 기업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뭐 VC가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기업별로 쪼개서 하고 있는데, 특히 담당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면 그에 비례해서 심사역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산불이 난 상황인데 이게 좀 진화될 것이냐, 쟤만 남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뭐 파트너급 그 심사분께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숨을 쉬더니 쟤만 남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거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좀 어렵다, 되게 포트폴리오 회사 관리가 너무 힘들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 산불이 한번 쫙 나줘야 거기서 또 이제 기름진 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화전이라는 것 개념도 원래 그렇죠. 그러려고 일부러 산 태우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분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저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런데 이제 VC 업계도 사실 그 사이에 그 세대 교체가 상당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약간 주니어급 그런 심사위원 분들은 이런 약간 투자 혹한기, 침체기, 막 기업들이 약간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시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이 아니 상당히 더 앞선 세대들은 뭐 옛날 닷컴 버블도 겪어보시고, 약간 뭐 미국발 금융위기도 한번 겪어보시고, 그래서 약간 그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는데, 지금 약간 젊은 약간 주니어급 분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런 얘기도 저도 좀 듣긴 했었거든요. 예, 그게 VC 업계에서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졌어요. 예, 예. 워낙 이게 핫한 업종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또 톡톡한 분들 많이 들어오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시니어급들은 2000년대부터 투자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정말 힘들게 돈 펀드레이징 하면서 어렵게 출자하시던 분이었고, 그 다음에 2010년 이후로 들어온 분들이 이제 다른 세대를 형성하고 있죠. 흔히 말해 MZ 세대들이 이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좀 나이대를 보면 80년대 중후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실무의 주역이다라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고, 90년대 초반은 뭐 이제 예. 뭐 일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뭐 투자하고 있는 단계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투자를 보면 MZ 세대 분들은 시장이 계속 좋아진 것만 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초기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1, 20억 뭐 이런 걸로 봤는데, 지금은 1, 200억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초기 기업의 밸류를. 그런데 10배나 이게 확장된 걸 보니까 이거 그냥 투자하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할 때 투심이라고 해가지고 VC 내에서 이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보통 MZ세대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대세입니다. 여기는 리딩 기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밸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줬죠. 그래서 창업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게 부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500억 이렇게 부르면, 500억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400억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게 시니어 투자자들은 기겁을 하지만, 야,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400억이냐 하지만, 근데 이들도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고 본인들이 활동했던 시기랑 달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동조를 해줬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박살이 나고 나니까 MZ세대 투자들이 이제 멘붕 상태에 돌입을 한 거죠. 이걸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 선택은 무엇일까? 뭐 대체로는 이제 침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패기 있게 투심이에서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있던 뭐 이런 모습은 좀 사라지고, 이제 그냥 간간히 여기 회사가 이렇습니다. 저기 회사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신규 투자라든지 포트폴리오 관리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제 시니어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 그럴수록 이제 패기 잃지 말고,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신규 트렌드를 물색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심사역이 보통 이게 투심위가 있으면 젊은 심사역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이게 시니어 심사역들이 이걸 좀 막아줘야 사실 이 중간에서 접점이 형성되면서 이제 좋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뭐 침체돼 있고 이렇게 위축됐으니까 뭐 그건 좀 바뀌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VC 업계의 또 좀 특성이기도 해요. 사실 VC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펀드레이징인데, 펀드레이징은 사실 MZ세대 투자자들이 냉정히 봤을 때는 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이기도 하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태펀드의 마중물을 받아먹는 건데, 이 네트워크라든지 행정작업은 사실 시니어들이 굉장히 되게 밝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서 투자 조달을 MZ세대들이 할 수 있냐, 사실 그럴 만한 역량은 아직까지 안 되고, 그래서 뭐 약간 이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게 정도를 찾으려는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용식님이 아무래도 약간 뭐 VC 대표님들도 자주 보시고 뭐 심사역들도 자주 보시잖아요. 그분들이 꼽는 약간 뭐 투자 집행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그리고 뭐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리스크, 그런 게 있다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랫동안 그 VC업을 하신 대표님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 되게 좀 뭐랄까 업계 내부적인 이슈가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게 산정했다든지, 아니면 요즘 기술 트렌드가 모바일 이유 없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금리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사실 벤처 펀드도 다른 자산 운용과의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돈도 이제 VC 펀드도 자기네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결국 LP라는 이렇게 그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성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 LP라는 존재는 뭐 기본적으로 모태 펀드가 있지만 뭐 좀 더 확장을 하자면 뭐
공제회라든지 연기금도 있고, 연기금도 예. 있고 뭐 그리고 뭐 증권사 대기업의 대체 투자실 뭐 이런 캐피탈사도 있고 캐피탈사도 있고 있죠. 많이 많이 있죠.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뭐 굉장히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서 VC 펀드에 출자하는 걸 그 선택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VC 펀드 입장에서는 다른 자산 운용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난 10년간은 경쟁이 잘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였으니까. 다른 데는 우리는 뭐 3, 4%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VC 펀드는 우리는 5, 6%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모태 펀드가 한때 잘 나갈 때는 거의 10% 가까이 IRR이라고 해서 수익률 낮다. 이 말에 사실 그 LP들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막 돈을 밀어줬던 건데 이게 그 고금리 시대가 되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국채, 해외 채권만으로도 뭐 예를 들면 그 미국 채만으로도 정말 리스크 없이 5, 6%의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 VC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막 스타트업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5, 6% 수익을 내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니 정말 설득하기도 어렵고 자신 있게 그 누가 거기다 돈을 넣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무위험으로 약간 사실 미국 국채가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위험 투자라고 많이들 여기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국채에도 5, 6% 먹는데 그렇죠. 누가 그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 그렇죠. 벤처 펀드, 스타트업 펀드에 뭐 똑같이 5, 6% 준다고 하면 누가 돈을 넣겠습니까? 그렇죠. 자칫 마이너스 뭐 3, 40%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웬간히 5, 6%는 설득이 안 되고 정말 뭐 10% 가까이 되는데 10% 전성기 때나 나올 수 있는 IRR이거든요. 그래서 10%도 좀 눈에 안 차는 분들이 좀 많다고 제가 좀 듣긴 했어요. 그래서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게 뭐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 친구들도 약간 뭐 대체 투자 쪽에서 자산 운용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 년 전 같았으면은 이거 막 진짜 막 이렇게 누구나 다 이제 받아가려고 했던 그런 상품인데 요즘은 그 금리 갖고는 그렇죠. 가라고 우리 그렇죠. 내가 거기다 그거를 이 돈 받고 그거 투자하냐? 막 이렇게 LP들 걔가 출자자들 반응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금리나 뭐 다른 상품, 그러니까 다른 자산군과의 경쟁 외에도 약간 투자 집행을 좀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좀 뭐라고 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경제 성장률이죠. 이게 VC도 결국은 성장률에 맞춰서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굉장히 그 마이클 모리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벤처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미국 팔로알토에 있는 그 스타트업은 정말 전 세계 그 특정 국가를 다 합친 스타트업보다도 밸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밸류가 있는 곳은 정말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신흥 투자국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의 스타트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 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말 뭐 VC로서 투자했을 때 굉장히 수익을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역동적이거나 아니면 시장 성장률이 쭉쭉쭉쭉 올라가야지만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시장이 크냐? 그러니까 작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역동적이거나 경제 성장률이 빠르냐, 높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랄까 이제 90년대부터 계속 떨어져서 사실 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딱 시장은 한정적이고 성장률은 딱 정체돼 있으니까. 그래서 VC 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고, 물론 이들도 나름의 대체제를 찾겠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혁신 비즈니스라든지 온라인 비즈니스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은 게, 특히 이런 혁신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는 경기 불황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뭐 산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좀 페이시한 걸 좀 그러니까 돈이 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라는 걸 좀 페이시한 걸 찾을 수 있고, 디지털 결제도 과감 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좀 경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가장부터 정리하는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페이시한 아이템, 페이시한 소비재, 그 다음에 뭐 OTT와 같은 디지털.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한 얘기는 약간 VC 약간 경영진들이 바라본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바라본 그렇죠. 거시 경제 요인 그렇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좀 실무자들도 좀 많이 만나시는데 그렇죠. 실무자분들은 일단 현업에서 요즘 어떤 것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그 감액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감액이요? 이게 감액이란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이게 네. 정확하게 재무 용어로는 이제 그 피투자사 지분에 대한 가치 평가에 의한 손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제3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그들 업계 용어인 것 같더라고요. 감액이란 말이.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VC도 회사고 결국 이렇게 그 손익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만약에 그 투자를 했어. 그리고 여기가 대박이 나. 예, 예. 라고 하면 이제 정산 다 끝나고 여기서 20-30%는 성과 보수로 취했을 때 예. 그거를 이제 매출로 잡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보수가 있고 이렇게 손익 계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회계 규정이 좀 달라졌나 예, 보죠? 예, 그 IFRS 기준으로는 매번 그 투자사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회계 연도마다. 그렇죠. 매 회계 연도마다 만약에 일손이 많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래서 뭐 얘기를 들으면 뭐 약간 좀 가라로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좀 대충대충 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계속 올라주면 만약에 그 100억짜리 회사에 뭐 10% 지분을 투자해 10억 투자한 거죠. 그러면 그 10억을 이렇게 이제 그 가치로 잡고 있다가 여기가 보통은 올랐죠. 지금까지는. 왜냐면 후속 투자를 받으니까 100억이 500억 되고 1000억 그렇죠. 되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 평가 차익을 이렇게 매출로 잡았었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복잡하긴 합니다. 뭐 이게 그 자기네들이 직접 투자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네,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걸 이렇게 잡았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거죠. 특히 젊은 심사역이나 아니면 특히 젊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위를 굉장히 위하고 싸워가면서 뭐 대놓고 싸우진 않겠죠. 어쨌든 감액 의견을 조정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투자를 성사시켰는데 그게 계속 감액이 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손실에 그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 때문에 뭐 일부 심사역들은 뭐 속된 말로 구박을 받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당장 손실 난 거 아니야. 진짜 재무제표에 그 손실로 잡히면 그렇죠, 예. 사실 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예, 그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영진들은 예전에 한번 겪었고 뭐 닷컴 버블 때 뭐 KTB 네트워크는 몇 천억 원을 이렇게 감액 처리하기도 했거든요. 1년에 네.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라 몇 천억 원을. 왜냐면 닷컴 버블 때 다 져버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좀 대표들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걸 좀 알고 있고 근데 실무자들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때문에 회사가 수십억 이렇게 적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내 충성심은 커리어가 망가지는 거 그렇죠. 아닌가? 뭐 예, 이런 내 생각 아닐까요? 트랙도 꼬이는구나라고. 그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막 예. 그쪽 직업군이 약간 그렇죠.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나 봐요. 너 믿고 투자했는데 네가 왜 망가뜨려? 이거는 뭐 그냥 회사 충성심과 다르게 이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고 더 나아가서 아 나 그냥 커리어 이거 하지 말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 되게 뭐 먹구름이 완전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VC들이 좀 힘든 거예요?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잘 나가는 데는 좀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 VC가 실감하는 어려움은 활동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4년과 18년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했던 곳들은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 왜냐면 밸류가 좀 나았잖아요. 그때는. 근데 밸류가 낮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18년부터 22년 사이에 코로나 시국이 딱 오면서 IPO 했을 때 엄청난 그리고 M&A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익을 가져다 줬었죠. 그래서 여기들은 이미 엄청난 현금을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었고 구간이 이제 두둑한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손익계산이 지금 나빠도 음. 그냥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도 이랬어. 근데 뭐 옛날보다 좋은 거는 우린 돈이 있어. 그리고 트랙 레코드가 있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굉장히 힘들게 고생했던 곳은 아무래도 이게 다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리 다 그 손익계산도 그 손실 처리를 하더라도 최대한 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미 다 이렇게 대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2020년부터 2022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것들은 여긴 정말 이제 악몽인 상황인 거죠. 왜냐면 가장 밸류가 높은 시기에 투자를 했었고 이 밸류가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현금 소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말 다 속된 말로 박살이 날 수 있는 것이라서 정말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 또 이게 VC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데는 거의 활동조차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곳도 많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그 팀장, 이사, 상무급들이 이제 전무 부사장이 된 거죠. 이제 자기 이름으로 VC 차리면서 물론 혼자서 차리지 않고 한 3, 4명 정도의 그 좀 시니어 심사역들이 같이 차리는데 그래서 이들이 보통 대표 부사장 전무를 하면서 이렇게 펀드레이징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뭐 손가락 빨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뭐 어렵게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이렇게 그 선정이 되더라도 매칭을 받아야 되거든요. 매칭 받아야지. 5, 60%는 모태펀드가 해주는데 나머지 한 3, 40%는 민간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달이 안 돼가지고 정말 뭐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뭐 VC 라이센스를 반납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온도차가 그 연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운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VC 분들이 투자하는 그런 섹터를 그 업종별로 나눠서 보면은 좀 약간 그래도 다른 결론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도 좀 그나마 이제 각광받는 분야가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인데도 아니면 아예 그 찬밥대접 받는 섹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은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플랫폼 쪽에 대한 그 투자나 선호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그렇죠.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발굴에 치중한다라는데 굉장히 많은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투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심사역들이 한결같이 모아서 말하는 뭐 10명 있으면 한 7, 8명은 플랫폼 투자는 이제 안 한다. 혹은 학을 뗀다. 아니면 혹은 정말 그 신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자금 소진이 기본적으로 너무 빠르고 장기간 적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뭐 예전에 장이 좋을 때는 맞지만 요즘 시대에 맞나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안 맞는 것 같다라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실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토스라든지 제2의 플레이어가 등장하리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이 심사역의 의견이 굉장히 그 공감이 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형성되기까지 그 조직원들이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DB 세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용자 모으고 소통하고 이 과정들이 엄청난 노가다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패스트5나 뭐 스파크 플러스 가면 예전엔 밤에 가더라도 한 8시 가더라도 다들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이렇게 코딩하고 뭐 이용자들하고 소통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6시만 가더라도 이게 비어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런 식으로 하면 플랫폼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오프라인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데 회의감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가끔씩 순진한 발상과 기획으로 뭐 플랫폼에 대한 투자 제안서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근데 심사역들 사이에서는 약간 조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이분들은 처음 뭐 아이폰을 사셨나 왜 지금 이미 10년 동안 이 시장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시나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플랫폼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뭐 2차 전지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순수 기술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더 전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간 올드 패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약간 이런 와중에서도 그나마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어느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VC 업계에서는 사실 1,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대안 전략에 대해서 많이 보고서도 내부적으로 많이 쓰고 내부적으로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는데 뭐 운 좋게도 뭐 제가 아는 분들의 일부 내용을 좀 공유받아서 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은 뷰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업계 전반적으로
그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글로벌 진출에도 굉장히 잘했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에서 물론 A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밑단계에서 굉장히 그 매출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화장품이라는 게 약간 좀 뭐랄까 실체가 있는 바이오 같다. 뭐라고 했죠? 실체가 있는 바이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바이오가 왜 세냐면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약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그리고 그게 유의면 시장 매출을 달성하면 정말 몇 조 원의 매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오가 진짜 무서운 건데 다만 바이오는 시작 개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다 실패하고 15년, 20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 정말 1년에 한두 번 통과할까 말까 뭐 이런 건데 근데 화장품은 실체가 있는 바이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건 동일한데 근데 신약 개발과 같은 허들이 굉장히 낮은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좀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사스입니다. 사스는 아무래도 정말 뭐 스타트업 코어에 투자하는 뭐 이런 회사 VC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미국에서 최근 5년 동안 가장 투자 수익률이 좋은 그런 카테고리가 사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실제로 뭐 최근에 뭐 슬랙도 정말 뭐 수십조 원 규모로 인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피그마라는 디자인, 예, 거기는 인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십조 원 규모로 이렇게 거론됐고 뭐 위약금만 1조 원을 물었다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 외에도 노션이라든지 정말 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기업 가치를 달성한 그런 그 영역이 바로 사스예요. 그래서 흔히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미국 산업 트렌드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산업 트렌드에 적용된다. 이걸 보통 시간차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보통 옛날에는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요즘 뭐 1, 2년, 뭐 그렇죠. 빠르면 6개월 뭐 이렇게 걸려서 사스도 이런 시간차 현상에 이렇게 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억 원 매출을 형성한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들 봤을 때 여러모로 여기 부합한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반도체,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카테고리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업종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잘 해주셨는데, 근데 또 스타트업들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뭐 시리즈 A냐, B냐, 뭐 프리냐 이런 그 성장 단계로 봤을 때는 어떤 데를 좀 제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프리 IPO가 가장 선호받는 영역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예.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이 시리즈 A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신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단계에서 시리즈 BC 기업에 투자하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 포트폴리오 회사가 아닌 이상 정말 고민 많이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가시밭길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갈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VC 업계도 어쨌든 그 매출을 내야 되고 이렇게 성장 곡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들도 예, 기업이기 예, 예. 때문에 특히 상장사는 더 압박이 심하고. 그래서 제가 VC 대표님에게 좀 물어본 게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리 IPO 시장을 공략하면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리 IPO 시장 공략하는 게 옛날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게 뭐 치트키 같은 거였대요. 그래서 2000년대 그때는 뭐 펀드레이징이 워낙 안 돼가지고 VC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들 소재 부품 그 제조를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소부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제 그 IPO하기 바로 직전에 쏙 들어가가지고 수익률 몇십 % 딱 보고 이게 빠져나오는 게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2010년대에는 뭐 좀 뭐랄까 그 활동이 아주 활발하진 않았죠. 왜냐면 좀 오랫동안 기다려도 크게 먹는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다시 과거로 이렇게 회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으로 매달 한두 개씩 프리 IPO를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IPO 하는 사례를 만들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1년 단위로 정리를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매출 사이즈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요즘 좀 스타트업들의 약간 뭐 상장한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약간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모가를 뻥튀기 한 다음에 일단 그래갖고 뭐
투자자들하고 뭐 주관사의 증권사는 이렇게 두둑하게 챙겨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상장하자마자 주가는 엄청 떨어져갖고 그렇죠. 개미 일반 개인 투자자들 분들한테만 손실이 다 이게 넘어가고 최근에도 또 한 군데가 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거품을 좀 키워 놓은 다음에 그렇죠. 우리는 좀 챙겨가고 그 손실을 약간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솔직히 아. 얘기해서. 근데 그게 뭐랄까, 물론 이제 많이 먹으려면 그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투자자들도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기대감이 다 늘어나고 한두 군데는 그렇게 이렇게 뒤통수 치더라도, 근데 요즘 좀 최근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몇 군데 집중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막 기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들의 이제 전략은 엑시트가 가능하냐, 이게 예. 최우선인 거고. 그래서 그 프리 IPO에서 넣어서, 물론 좀 이렇게 뒤통수 쳐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좋겠지만, 아니, 그분들한테 좋겠지만, 예. 예. 예, 뭐. 예, 근데 뭐 설마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뭐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흥미로워, 예전에 그 큰 VC 대표님이 이런 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이거 예. 문제지 않냐. 개미들 그 개인 투자자들 이거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까지 그 표현까지는 안 썼지만. 하셨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약간 동공이 흔들리시더라고요. 흔들리시면서 얘기하는 게 명언을 해주셨는데, 자식을 잘 키워서 대학에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되게 뭐랄까 지능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사실 투자자 역할은 상장까지 시키는 거고, 물론 뭐 네가 상장하는 과정에서 뭐 뭐랄까 이제 정도의 길 걸었어야 되는데 뭐 스카이캐슬에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혼탁하지 않겠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몫이니까 모든 책임은. 뭐 그렇게 재미있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슬슬 이제 질문이 이제 몇 개 안 나왔는데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앞에서 약간 프리 IPO와 시리즈 A라고 하셨는데 프리 IPO는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시리즈 A는 왠가요? 왜냐면 이게 좀 상당히 초기인데 오히려 BC보다 여기를 좀 그렇죠.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크게 일단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오래 기다려서 크게 먹는다라는 거를 뭐 토스라든지 배민이라든지 뭐 토스는 아직 상장 안 했지만 뭐 구주거래가 있었으니까 이런 걸 통해 한번 학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굉장히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기 기업, 뭐 시드라든지 뭐 시리즈 A 기업의 밸류가 뭐 괜찮은 곳은 정말 100억에서 500억까지 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상장 회사들 중에서도 동전주는 이 정도 되니까 큰데, 근데 만약에 100억, 500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은 나올 것이고 정부는 유니콘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몇십 개는 유니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100억, 500억짜리 좀 높은 밸류를 하더라도 이들이 유니콘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20배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 테이킹 할 만하다. 그리고 뭐 투자금도 몇십억 정도라면 보통 VC들 AUM이 1조 넘는 데가 이제 10곳이 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여력이 있어서 그래 한 1, 20억 넣는 거라면 이건 정말 뭐 부담 없이 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VC 여기도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VC 중에서는 뭐 10억에서 한 30억 정도라면 그거는 이제 투심이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될게 좋은 팀, 좋은 아이템만 그것만 그 파트너에게 보고해줘. 그러면 이거는 투심이 최소화해줄 바로 싸줄 테니까 과감하게 가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정부가 VC를 바라보는 좀 스탠스가 좀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저도 좀 약간 자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약간 뭐 펀드 관련 예산이 좀 줄었다, 지원 관련 예산이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약간 벤처업계 그동안에 약간 병폐에 대해서 좀 한번 손을 좀 보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도 좀 들은 게 있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설명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세요? 예. 이게 정치 얘기가 좀 나와서 부담스러운데,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절대 정치에 대한 얘기는 그 의도는 없다. 뭐 성향이라든지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VC나 스타트업에 좀 더 과감한 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있긴 해요. 왜냐면 이들이 당 분위기상 재벌의 대안을 만들려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 정부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준 바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현재 여당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들보다 소극적인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VC 대표님이라든지 심사역들이 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모태펀드 예산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 좀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것도 좀 맞습니다. 물론 정말로 뭐 완전 등 돌렸냐 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뭐 제조업에만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계속 협회라든지 VC 협회라든지 업계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모태펀드 예산을 확 줄였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확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전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끔 이렇게 늘려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티키타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현 정부의 스탠스는 명확하다고 하더라고요.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이건 분명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VC 업계의 이야기는 지난 20년간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정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절대 지금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혁신은 법을 먹고 자라는 것 같다. 확실히 망하는 회사들이 있어줘야 한두 회사가 터지는 것 같다. 그리고 민간 주도 생태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민간은 솔직히 말하면 누구보다 똑똑해가지고 알아서 치고 빠지게 한다. 이미 몇 년 전에 정부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가려고 했고 뭐 증권사라든지 심지어 은행조차도 대책 투자실 만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했고 근데 지금 누구보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 발 빼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는 맞지 않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마중물 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VC 업계 입장이고요. 제 생각은 근데 여기 100%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VC 업계도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신도 지금까지 과도하게 자금 소진을 했던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되지만 이번 기회에 VC 업계가 뭐 좀 더 자립을 할 수 있고 인디펜던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상당히 좀 길게 진행했는데 예. 방송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와 함께 최근 VC 업계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좀 살펴봤는데요. 뭐 이 이슈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도 몇 년간 쭉 같이 갈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 뭐 VC 업계 동향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해서는 또 용식님이나 아니면 저희 다른 기자분들 모시고 자주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그러면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